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쉬었다 돌아오시는지 안 돌아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 쉬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이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세 번 스트레이트로 다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수업을 차분하게 처음부터 들으셨다가 교수가 선생님이 이렇게 쉬라고 하니까 정말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혹시 두 번째 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들고 계시는 학생분들 계시다면 지금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밖에 나와서 한번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여유를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한국학 9가 두 번째 시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류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될 때 중요한 매체 흐름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 소개를 조금 2주에 연속해서 드릴 것 같고요. 커리큘럼인데 그 다음 주는 케이팝에 대한 내용과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케이팝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켓에 이제 진입하게 됐다라고 평가받아요. 어, 그 작년에 보시면은 한국 영화 중에 이제 파라시스트라고 하죠. 파라시트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이 찍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여러 가지 상을 이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원래 미국이라는 사회가 조금은 자국민 우선주의의 보수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화제에서 그런 아시아 영화가 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니면 최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지와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결과는 이제는 미국인들도 자막을 읽기 시작했다. 자막이 뭐냐면 여러분 트랜스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드라마 대사는 뭘로 돼 있죠? 한국말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리고 중국 분들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당도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어를 아시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아시아 영화가 미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자막을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자막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게 바로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의 그 한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와 여러 가지 어떤 선정 이유가 충족이 된다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자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수고도 감수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미국 말이 아니면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말을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 대사가 되어 있는 거를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텍스트를 직접 읽으면서도 드라마를 계속해서 화제성 있게 보게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어떤 선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타임스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 새로운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화제성에서 단연 약진하고 있는 것을 진단을 했고, 그렇게 단연 약진하게 되는 한국 드라마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선정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 집중하는 이유를 제가 방금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 시간에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보다는 입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이 선정 이유에서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자, 그 소재가 어떻게 또 다양하냐 하면은 한국 드라마가 그 소재를 완전히 무슨
개연성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소재를 갖고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타지 같은 내용은 말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소재들을 가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소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를 끌어내는 능력이 한국 드라마에서는 많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보기가 어려웠던 주인공들 캐릭터가 등장하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직업군들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저게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아? 현실에선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닐 거야. 그러면 일단 리얼리티라고 하죠. 현실성이 없으면 이제 딱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라마를 보려면 드라마를 본다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뭐 8시간, 10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근데 내가 뭔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나한테 뭔가 감정이입이 된다든지 나의 어떤 심정과 마음과 공감대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드라마를 볼 거 아니냐라는 게 드라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거죠. 시청자가 왜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는다라는 것은 나의 리얼리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여건들과 드라마 속 세계가 크게 충돌이 없고 저렇게 저런 일과 저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지 그게 이제 체화가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걸 정주행이라고 하는데 드라마를 1부부터 10부까지 쭉 스트라이트로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드라마가 발전된 지점은 뭐냐? 소재가 그냥 다양히 단순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소재 속에서도 갈등이나 공감대를 일으키는 내용을 충분히 개연성 있게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력이 이런 넷플릭스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그 화제성과 조회수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소재의 다양성 플러스 개연성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르 역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시장이 정말 대기업이 큰 기업이 돈을 마음껏 쏟아부어서 아무 돈 걱정 없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한국의 드라마도 되게 어떤 타이트한 예산 안에서, 타이트한 버짓 안에서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좀 한계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현실을 그냥 핑계 삼아서 드라마를 대충대충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제성이 고사하고 한국 드라마는 도태되겠죠. 한류의 중요한 매체의 흐름 중에 하나인 드라마는 도태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팬덤이 있고요. 드라마는 계속 꾸준히 봐주는 시청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내용에서는 끊임없는 개발이 이제 주요했던 것이고, 그 끊임없는 개발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 개발이 아니라 장르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의 다양성 중에는 액션이면 액션, 스릴러면 스릴러, 로맨틱 코미디면 로맨틱, 이렇게 장르가 단선적으로 나눠진 거에만 다양성을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라 장르의 어떤 복합적 혼용 작업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복합적 혼용이 뭐냐? 자, 로맨스하고 멜로와 액션과 스릴러는 여러분 그냥 일단 성격이 완전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로맨스와 스릴러가 어울리기가 어려워 보이고 액션과 멜로는 어울리기가 또 되게 난감해 보여요. 심지어는 로맨틱하고 멜로 사이에서도 간격은 심하고요. 액션과 스릴러도 그렇게 같이 가져가기가 쉬운 장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개발하는 한국 드라마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믹스앤매치를 계속 시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이, 그러니까 융복합 장르들이 나온 거죠. 로맨틱 스릴러, 그리고 호러 멜로. 그러니까 장르들을 되게 이렇게 혼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을 하니까 기발한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로맨틱 코미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저러다가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싸바싸바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스릴러라는 장르가 가미가 돼 보세요.
갑자기 이 로맨틱 코미디로 가는데 스릴러로 장르가 바뀐다? 재밌죠? 일단 왜냐하면 남녀 주인공이 지금 뭔가 되게 썸을 타려고 하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이제 눈에서 불꽃이 팍팍팍 튀는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무슨 연쇄살인마야. 연쇄살인마, 나중에 뭐 반전은 있겠지만 연쇄살인마라는 의심을 가져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마?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부터 뭔가 감정이나 대사나 상황이나 설정이 완전히 막 일대 소용돌이를 치겠죠. 자, 그런 게 바로 그 장르의 다양성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융복합성이에요. 자, 그리고 대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드려보면은 이 대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현실에서 그렇게 대사를 하냐.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자, 드라마를 본다라는 건 하나의 극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극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양면적인 감정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곧 리얼리티도 확보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냥 리얼리티면은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요. 자, 무슨 뜻이냐? 그냥 리얼리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냥 보고 있는 직업,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일상적인 대화를 드라마를 통해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다라면은 무슨 재미로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거기서 하나를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드라마는 드라마 대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드라마 대사는 일상의 어떤 대화의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거기 위에 좀 더 기발하고 통통 튀고 아이디어 넘치는, 그걸 이른바 라임을 살리는 대사라고 하는데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살리는 대사들을 이제 감칠맛 있게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야, 저거 볼맛나네, 재밌네, 이러한 평가들을 하나둘씩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의 깊이라고 얘기했을 때 막 생각하게 만들고 되게 막 감동적이고 울림 있는 대사도 깊이 있는 대사라고 평가받겠지만, 반대로 되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되게 아유 야 너무 웃기다, 야 코미디다, 야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입가에 그냥 갑자기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렇게 미소가 짓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가볍게 빵빵 터트려주는 대사들, 그런 것도 사실은 깊이 있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작가가 그만큼 그 대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의 어떤 세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도 이 설명은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번 두 번째 시간에도 드라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드라마는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였죠. 그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와 노스 코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의 그 정말 절대 비밀 로맨스. 그러니까 이제 로맨스는 로맨스인데 설정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여자, 북한 남자예요. 자, 그런 설정의 제약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함께 보실 수 있는 지금 내용은 바로 비밀의 숲이라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이 장르예요, 장르. 네. 장르적 재미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지금 함께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장르적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까 하는데요. 비밀의 숲은 설계된 진실, 모두가 동기를 가진 용의자다, 이러한 어떤 멘트를 가지고 그 주인공이 검사와 형사가 나오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는 약간 조금 이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윤색을 해서 데코레이션을 해서 많이 내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마냥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의 숲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조금 희망하겠습니다.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인공 이름이 심목이에요. 검사예요, 검사.
여러분 중국과 베트남도 이제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검사 시목입니다. 이 검사 황시목은 감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차가운 영혼이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되게 기계적인 남자죠. 기계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차가운 영혼으로 법을 지키라고 만든 검찰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아이러니를 매일 이제 목격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힘들겠죠.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라고 지금 만든 검찰의 역할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게 되는 그 모순이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되게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겠어요. 그게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아이러니를 매일 목격하게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를 끝내고자 했던 황시목에게 이 어떤 사건의 첫 번째 주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엄청난 그 비밀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면 살인범을 잡으면 그 비리가 밝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획 의도는 바로 엄청난 비리와 어떤 그 고통으로 휩싸여 있는 검찰 조직 안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요 비밀의 숲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스릴러 드라마의 특징적인 기획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 작품은 그거예요. 이제 작품의 주제가 이제 설계된 진실이다. 뭐 이런 거예요. 설계된 진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진실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비밀을 갖고 있고 그 비밀이 서로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의 모든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용의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인물들 대부분 각자의 비밀을 갖고서 또 대하게 되니까 그 비밀들을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감추려는 그런 모습과 드러내려는 진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 구도가 얽히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딜레마를 계속해서 주게 되는 작품이 이 비밀의 숲이 갖고 있는 흥미 유발의 어떤 포인트다. 그런 게 스릴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스릴러의 장르적 특성이 갖고 있는 게 그 스릴러의 장르적 특성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비밀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고 범인이 누군지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고 가는 게 스릴러의 장르적 특징이고 그런 스릴러의 장르적 특징이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매우 적절하게 어필했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좀 보면은, 뭐, 이게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드라마 작업을 하게 되고, 뭐,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한눈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인물이 어떤 지금 구도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물 관계도에서 이렇게 좀 전개가 됩니다. 그 황시목과 한여진이 주인공이에요. 황시목이 조승우라는 배우가 되게 연기파 배우입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이 배우가 검사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여진이라는 이 배두나라는 또 한국의 여배우인데 용산서 강력계 경위로 등장해서 서로 조력하고 공조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또 검찰 쪽의 인물들이 다 용의자예요. 그리고 경찰 쪽에도 용의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시목한테는 후배가 있고 영은수라는 어떤 그 검사가 있고 그리고 또 대립적인 입장에서 형사삼부 검사 중에 서동재가 있고 그리고 그 윗사람 황시목이라는 조승우의 윗사람이 이창준이라는 역할 유재명 배우가 보냈는데 서부지검의 차장검사예요. 그 차장검사와 그리고 서동재와 그 영은수가 이렇게 지금 대립하거나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여기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인물관계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니까 조금 스토리텔링을 설명을 드릴게요. 1화, 2화, 3화, 4화 이렇게 쭉 그러니까 16부까지 이게 드라마가 어떤 플로잉으로 전개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자, 1화는 자, 주인공 형사부 검사 황시묵이 동료 검사의 스폰서였던 박무성에게 검사들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박무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박무성이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어요. 자, 여기서 황시묵은 살인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결정적 증거까지 찾아내 사건을 해결하는데 용의자가 자기가 안 죽였다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해요. 이게 1회예요. 2회는 어떻게 전개되냐? 황시묵이 체포했던 용의자가 교도소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살을 하네요. 그래서 그의 죽음 후에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하는 게 바로 황시묵과 앞으로 파트너가 될 담당 경찰 한효진 경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황시묵은 박무성이 죽기 전에 언급했던 이창중 차장검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3화로 갈게요. 용의자의 재판을 맡았던 그 황시묵의 후배였던 영은수 검사는 살인검사라는 오명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황시묵은 내사를 받게 된 처지에 놓이죠.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시묵은 생방송 프로에서 2달 안에 반드시 진범을 잡을 것을 피력해요. 그래서 제주수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황시묵이 박무성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서부지검 사람임을 알게 돼요. 서부지검 검찰 사람임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 3부입니다. 자, 4부. 박무성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영은수 검사로 드러났네. 그게 이제 황시묵의 그 후배 검사예요. 그리고 황시묵은 3년 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영은수의 부친이자 전 법무부 장관 영일재까지 의심을 확대해요. 그런데 시묵은 창준이 오른팔인 소동재를 시켜서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차장검사였던 창준이 이창준의 오른팔 소동재를 시켜서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1, 2, 3, 4부의 흐름이에요. 매 회마다 약간 뭔가 범인의 실체를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흥미가 느껴지죠. 자, 5화를 볼까요? 5화는 서동재가 찾아 헤매던 그러니까 이창준 차장검사의 오른팔인 서동재가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여자가 권미나라는 여자인데 그 권미나라는 여자가 지금 자살을 한 박무성의 집에서 무참히 칼에 찔린 채 발견이 돼요. 황시묵은 여자가 발견된 형태로 봐서 범인이 단순히 여자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만이 아닌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황여진은 또 김여진인가요? 여진은 그 권미나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6화로 넘깁니다. 6화. 칼에 찔린 권미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소동재가 그리고 소동재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황시묵과 여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소동재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권미나가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그런데 한편 황시묵은 처음부터 가장 유력한 용의자도 의심하던 창준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7화입니다. 권미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있었던 소동재가 자살한 박무성의 아들 경환을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계획을 꾸며요. 그런데 이제 황시묵과 여진은 동재에게서 의심의 꼬리를 풀지 않고 서로 속고 썩이는, 그러니까 서로 범인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게 7화예요. 8화는 죽은 박무성 아들 경환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던 소동재의 계획이 황시묵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소동재가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뭔가를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받겠죠. 그러나 이때 갑자기 스폰서 제보가 터져요. 익명의 제보자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박무성이 서부지검 스폰서였다는 실체가 폭로되면서 서부지검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무성이 서부지검의 스폰서였다는 사실이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9화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특임이 시작되고 이제 황시묵이 특임 검사, 그러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가 돼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검사장 사퇴를 창준이 선언하고 창준은 특임집을 자기에 초대하고 창준의 아내 연재는 묘한 분위기로 특임팀을 맞이해요. 10화를 볼까요? 혼수 상태였던 권미나가 칼에 찔렸던 권미나죠. 눈을 떠요. 근데 기대와 달리 범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권미나의 입을 막으려는 자가 차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서 권미나가 위험에 빠졌을 뿐 한편 특임검사가 된 시목이 뇌물장관으로 찍혔던 영일재, 그 영은수 아버지죠. 무죄를 밝혀내고
그리고 권민아를 정기적으로 만난 남자가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계속해서 이제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죠. 그리고 11화에서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돼서 그 진실의 실체로 계속 다가갑니다. 자, 진실의 실체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이창준이 이제 범인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물고 물리는 어떤 스릴러의 묘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드라마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